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0년도 12월 시사상식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달에도 이제 변함없이 또 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루고 싶은 게 넘쳐서 이거를 추리는데 좀 애를 먹었다 할까요? 그런 정도로 우리 같이 좀 공부해 볼 만한 얘기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지금 다 됐는데도 이렇게 풍성한 이슈들이 있는 스펙타클 대한민국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본 얘기들, 그게 더 좀 중요하다, 우리 같이 좀 공유해 보고 싶다, 그런 주제들이었고요. 앞서서 좀 이렇게 같이 또 얘기 이미 나눴던 것들은 또 조금 또 미루고 이렇게 또 했고, 현재 진행형인 것도 조금은 미루고 이렇게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번 달에 꼭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정치 행정 영역입니다. 이거는요, 저분 이름을 뭐 할 것까지는 없고, 우리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헌정사의 14번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 속에서 여기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충청북도의 행정부지사를 지냈던 공무원 출신이에요. 행정부지사면은 이제 국가직 공무원인데,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내려가 있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의 넘버 2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행정부지사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갖고 이번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출석을 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 조사해야 되니까 출석을 하라 그랬는데, 이분이 계속 이제 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걸 회피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정기국회가 정기국회 기간이 됐는데, 정기국회 때에는 국회의원을 함부로 수사기관에서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체포를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국회 뒤에 숨어가지고 출석을 계속 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체포동의안까지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자, 우리 헌법상 국회의원의 특권이 있어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있는데, 국회의원 특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게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이제 면책 특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국회의원은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말 다 해라, 국민의 대표로서 할 말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면책 특권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좀 이제 항구적으로 보장된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그만두더라도 나중에 가서라도 이걸 문제삼건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데요, 요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불체포특권은 요거는 이제 국회의 회기 중에만 보장되는 거예요.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있잖아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현행범이 아니면 이제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국회 동의가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면 사라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특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특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도 우리가 좀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이 독재 정권에서 자기네한테 유리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숫자 싸움에서 약간 애매하면 반대하는 의원들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네 싫어하는 걸 통과시키려는 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일단 체포를 해두고, 그 다음에 표결이 지나간 다음에 표결을 못하게 이제 막았으니까 어차피 체포해 놓은 상태는 표결을 못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아이고 뭐 혐의가 없나 봐요 그러고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표결 방해를 받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못하게 하려고 불체포 특권을 주는 거예요. 현행범이면 뭐 얄짤 없잖아요. 지금 현재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눈앞에서 목격이 됐으면야 그건 얄짤 없지만, 그게 아닌 사람한테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일단은 체포해두고 표결을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라면은 함부로 잡아갈 수 없다. 회기 중에는. 그리고 이제 다만 국회에서 회기 중이라선 치더라도 이 사람은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중요한 표결이 있지도 않으니 이 사람 잡아다 수사하세요 라고 동의해주면 또 수사를 하려고 체포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랑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회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국회가 회의를 여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는데 이게 정기회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임시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회가 되어서 100일 이내로 해서 회기가 지속되고요. 임시회다 그랬을 때는 뭐냐면요, 이건 정기회 2의 기간에, 정기회 2외의 기간 동안에 필요하면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불체포 특권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건 정기회든 임시회든 회기 중에는 아무튼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대요. 보니까 그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만약에 회기 전에 체포된 사람이 있더라도 표결에 필요하면 꺼내올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석방 요구 결의안이거든요. 이런 특권들이 같이 붙어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좀 나눠서 봐야죠. 불체포 특권 따로, 그 다음에 석방 요구 결의안 따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만약 그러니까 소환을 자꾸 하는데 소환에 불응해요. 그러면은요, 법원에다가 이 사람 안 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런데 법원이 봤더니 이 사람이 지금 불체포 특권이란 말이에요. 회기 중이에요. 그럴 때는 정부에다가 이거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을 합니다. 정부에다가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즉각 받아들이고 국회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절차가 좀 까다롭네요. 그죠?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는 이것을 있잖아요. 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에서 이걸 의결해야 되거든요. 본회의가 개회되면 72시간 이내에 이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국회법상 또. 그래가지고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도 이제 국회로 넘겨도 국회에서 또 민기작거리는 거죠. 팔이 안으로 굽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야가 없어 이럴 때는 또. 그래서 서로 봐주려고 이렇게 민기작거리고 뭐 딴청 피우고 이랬는데, 지금은 국회법에 규정이 돼가지고 시간 내에 이거를 꼭 의장이 올려야 돼요, 안건을.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붙였는데 통과가 돼버린 거죠. 여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이니까요. 여당 의원들이 많잖아요. 가반을 훨씬 훌쩍 넘겨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게 가결됐다라고 지금 했잖아요. 가결됐다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의결 정족수가 있는데, 보통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일반 의결 정족수는 지금 현재 있는 현원 전체, 그거를 제적이라 그래요. 제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그 다음에 과반이 출석한 속에서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당 의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부결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얄짤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료 의원들도 이건 아니지. 진작 좀 협조 좀 하지 왜 이래? 이러고서 그냥 동의를 해줘 버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체포를 하고 아니야, 체포영장이 발부됐나 보다. 거기까지. 제가 그거는 팩트 확인을 좀 덜 했어요. 여튼간에 그거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그거는 우리 여기 얘기하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구속영장까지 신청해서 발부를 받는 건데, 체포영장이었던 것 같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되자 당사자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출석하겠다, 자진 출석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영장의 종류도 여러 개니까 그중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요 제도를 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공수처 얘기가 끊임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공수처 출범 지연 때 법 개정하겠다 민주당이 또 이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7월 달에 출범해야 될 공수처가 법에 근거하면 7월 달에 출범했어야 되는데 출범 못 하고 있고, 그나마 이제 야당의 이제 동참을 끌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야당이 계속 이 민기적거리다가 끌어내기는 했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 비토권, 요거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비토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연 전략을 계속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민주당 쪽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내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 추천위원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야당한테 비토권을 줬는데 이걸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 여기 압박하고 있어요. 시한도 딱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뭔 말이야, 현행 공수처법이 보장한 야당의 거부권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후보 2명을 추천하는 거에 이거 둘 다 검사 출신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에요. 야당도 추천하고 여당도 추천하고 뭐 저기 법무부 장관도 추천하고, 그다음에 변호사협회장 뭐 이런 사람도 추천하고, 그래서 추천이 여러 명이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2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이제 최종 추천을 해야 돼요. 최종 후보를. 그런데 이 2명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 둘을 갖다가 추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추천한 사람들을 최종 후보로 올리겠다, 이런 이제 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주체들, 여기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 위원회 위원들이 합의를 도출하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은 딱 정해놓은 거죠. 답정너. 양보 없어, 우리는. 우린 양보 없고 무조건 이제 우리가 추천한 사람 둘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추천위원이 7인인데 7인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최종 후보 2인을 의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2명을 추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다 비토를 놓으면은 5명만 찬성하잖아요. 나머지가 다 동의하더라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최종 후보 2명을 가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토권이 너무 센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뭔 말이야, 니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 아니야 이거? 그때 니들이 만든 법이잖아.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데 왜 니네가 뭐라 이래라 저래라 해,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 건데, 어쩌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이걸 지난해 말에 이제 이거를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 통과시킬 때는 어쩌면 한 발 밀어넣기 전략을 한 건지도 모르죠. 한 발 밀어넣기 전략. 제도를 대번 도입하려고 할 때 저항이 이제 만만치 않으니, 제도를 도입할 때 이제 반대를 좀 누르기 위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거 야당이 비토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그 카드를 더 놨는데, 한 발 밀어 넣었잖아요, 일단. 그래서 법을 만들었잖아. 만들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개정해서 한 발 밀어넣은 거에서 문을 일단 잡아놓고 한 발 더 밀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이 작전일 수도 있어요. 국회에서 많이 쓰는 이제 전략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여튼간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장은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런 이제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 된 사람 중에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2명을 낙점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복수로 추천하면, 그 중에 대통령이 1명을 지명을 하고, 지명된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해요. 이렇게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중임이 불가하다는 얘기는 한 번만 하고 2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년은 65세로 정해놓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이 정무직에 해당되는 공무원이거든요. 사실은 그 급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의 처장을 갖다가 정년을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드문데 여기는 이제 정년을 정해놨고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처장이 있고 차장이 있는데 그 둘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니까 이제 여기에 포함된 검사가 23명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검사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만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이걸 해놓은 것은 만약에 검사 출신이 2분의 1을 넘어버리면 그러면은 사실은 기존의 검찰청의 영향력이 여전히 이쪽으로 검사들, 기존 검찰청 검사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굉장히 크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권력을 쪼개겠다라고 했던 애시당초의 취지가 좀 무색해질 수 있다라고 봐서 절반을 넘을 수는 없게 해놨고요. 임기는 3년입니다. 이들도 임기가 3년이고요. 이들은 3회 한정의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정년을 조금 낮춰서 63세까지 해놓고 있어요. 공수처에 또 수사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짜게 되어 있고 임기는 6년입니다. 이들은 좀 더 길죠. 2배예요. 그리고 이제 연임이 가능한데 정년은 60세까지만으로. 일반 우리 공무원은요. 여기가 이제 공수처 수사관이다 그랬을 때는 그냥 요거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물론 여기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지 다 그렇기는 한데 요게 이제 공수처 수사관이다 그랬을 때는 일반직 공무원에 좀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정년이 60세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맞췄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이 검사들은 이건 특정직 공무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이 조금 나눠지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수처 출범 지연 때는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 논쟁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봤고 이 제도가 이렇게 굴러가는구나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잘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이제 선관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관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박정희 정권이 출범하기 직전에 헌법 개정했을 때 그때 이제 선관위가 처음으로 설치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승만 정권 때 이게 불법 선거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선거관리가 엉터리로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그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민주혁명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장면내각이 등장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박정희 정권은 장면내각을 엎었지만 엎고서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를 해야 돼요.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린 이승만 정권 독재했던 거 끊어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필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가 5차 이제 선거법 5차 헌법 개정인데 5차 헌법 개정이 62년도에 있었는데요. 그 62년도 이제 5차 개헌 때 그때 선관위가 이제 최초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정부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따로 분리해서 선관위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거 만들어 놨는데 선관위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면은요. 이거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9명이 구성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 3명은 이제 국회에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중에 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3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 위원들의 임기는 6년입니다. 임기는 6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원장 있잖아요. 위원장은 어떻게 하냐면요. 위원 중에서 호선해요. 호선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뽑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중 한 자리는요. 뭐로 구성되냐면 이 위원장이 이제 그 자리인데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이요. 겸직을 해요. 대법관이 겸직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리에 대법관이 겸직해서 오고 한 자리가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호선한다고는 했지만 뭐 비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밀어 올려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삼는 건데 지금 이분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하셨어요.
노정희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식 취임을 하셨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위원 회의를 열어서요. 대법관이기도 한 노 위원을 이제 21대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거예요.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요.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헌정사상 최초 여성 선관위원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성 선관위원장이 최초가 됐다.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이 하나가 또 깨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사례고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 대상에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총리, 헌재소장, 감사원장, 국회에 선출하는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인데요. 지금 이분은 인사청문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위원으로서, 선관위원으로서. 근데 국회 선출 몫은 아니기 때문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진행하고 소관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쳤었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우리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인사청문회 받을 때 누가 이렇게 적어준 것 같은 정답 같은 거를 들고 나와서 읽었다. 그래갖고 좀 혼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국회의원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인사청문회 소개를 해놨길래 이 제도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상임위원회에서 안 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꾸리는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표결해야 되는 경우예요. 전체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되는 경우만 그때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좀 보시고요. 또 하나가 더 있죠.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냥 정치행정 분야에서 전태일 열사에게 무궁화장이 수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고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이제 돼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했는데 국민훈장 중에 1급에 해당되는 게 무궁화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등급이 무궁화장, 2등급이 모란장, 3등급이 동백장, 4등급이 목련장, 5등급이 석류장.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다 꽃 이름이네요. 무궁화장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궁화장이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국화잖아요. 무궁화. 그래서 이게 제일 높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정치행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경제산업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